네, 오네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오늘은 당신이 쉬는 사이겠죠.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볼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은행 위기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이거 하나 잡으면 다른 게 튀어나오는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이체방크에 대한 우려감이 컸는데요. 사이즈 자체가 다른 기업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보다 훨씬 더 큰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죠. 여기는 독일에서 1위 은행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우려가 된다라는 심리가 대두되면서 유럽권 증시가 전체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유럽 쪽은 아무래도 이제 은행의 비중이 높다 보니 타격을 크게 받는 모습인데요. 왜 갑자기 도이체방크인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를 하면서 이 코코본드라고 하는 AT1 채권이 상각이 됐죠. 한 번에 휴지 조각이 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100% 그냥 상각이 되는 건 거의 이제 스위스 은행에 한해서 조항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른 쪽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뭐 주식 전환 비중이 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한 번 휴지 조각이 된 사례를 보자 일단은 이쪽에서 자금이 나가고 있는 것이 포착된다는 분석입니다. 아무래도 이 불안해서 AT1 채권에 투자 못하겠다는 심리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자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AT1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다 조달을 받는 하나의 창구였는데 이 자금 조달이 이제 원활치 않을 거라는 우려감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AT1의 비중이 좀 높은 편에 속하는 은행이다 보니 이것 때문에 자금 조달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이 도이체방크가 사실 AT1도 비중이 높지만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의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높다 보니 이 두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지수에 압박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동산 이슈는 따로 떼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이러자 도이체방크는 장중에 14% 넘는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막판에 일정 정도 낙폭을 회복하긴 했지만 8.5%나 떨어졌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볼까요? 그러면 도이체방크가 실제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 가능성은 일단 월가에서는 희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자산 규모가 정말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좀 우려가 됐었던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잘못해서 실적이 망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그 흐름이었죠. 특히 이제 빌황의 아케고스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던 그 이유가 좀 컸는데 크레디트 스위스가 그랬는데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잘 잡힙니다. 그리고 실적 내는 족족 큰 폭의 성장세 혹은 이제 큰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보셔도 굉장히 탄탄한 축에 속하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1개월 데이터로 은행주의 낙폭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가 도이체방크입니다. 첫 번째 많이 빠진 게 27.6% 한 달 사이에 빠진 여기는 굉장히 이 은행도 큰 은행인데 계속해서 이제 대형 은행까지 불안감이 번지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미증시는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플러스 마감을 했죠. 3대 지수 일제히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심리를 좀 완화시키는데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만화 저는 이제 보고 자랐는데 땅, 불, 바람, 물, 마음 5가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적을 물리치자 이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캡틴 플래닛이라는 이 내용이었는데 정말 이런 움직임이 각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이에 이렇게 장 초반에 계속 이제 나왔던 코멘트들이 유럽 쪽에서도 그리고 월가, IB 쪽에서도 그리고 연준의 인사들도 입을 모아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괜찮아. 버틸 수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 충분히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심리는 어느 정도 다스려지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면 사실 내부적인 부분을 보시면
아주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이쪽이 은행권이잖아요. 은행의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던 것, 그리고 여기에서도 신고가가 나왔던 건 경기 방어주 성격이 많았습니다. 자,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문제없다고 입을 모아서 달래고 있는데 왜 시장은 이 은행에 대해서 불안감을 아예 놓지 못하는 걸까요? 과거에 리먼 사태의 악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리먼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나올 때 가장 먼저 파산의 위기에 몰렸었던 은행이 베이스턴스였는데요. 리먼 파산 때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한 이쯤에 리먼 파산이 됐고 베이스턴스 파산이 이제 위기에 몰리면서 이게 이제 우려감이 좀 커졌습니다만 그때 이제 JP 모건이 인수를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빠르게 S&P 500 지수는 무려 15%의 급등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연일 달리는 주가의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리먼 파산이 여기에서 벌어지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세계의 위험성 자산들이 다 급락을 했던 그 사태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에요.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이게 여기에 있었군요. 연준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를 했거든요. 이 당시에 사실 이제 유럽도 미국도 같이 금리를 인상을 하는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계속 인상을 했었는데 이때 같이 유럽 쪽에서는 금리 인상을 했으나 이 연준은 금리 인하를 깜짝 결정을 했습니다. 50bp나 떨어뜨렸거든요. 한 단계도 아니고 두 단계를 한 번에 떨어뜨렸죠. 그런데 이때 이후에 바로 이제 몇 개월 안 돼서 베이스턴스 문제가 나오고 또 몇 개월 안 돼서 리먼 문제가 터졌죠. 그래서 이번에 3월 FOMC 때 금리 인하를 하면 오히려 더 안 좋게 시장이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여기에 기인을 한 겁니다. 아니 얼마나 시장이 안 좋으면 선제적으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과 본질적으로 사실은 다르죠. 이때 문제가 됐었던 건 부동산 부실화 문제로 촉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전성 위험으로 번져서 시스템 리스크가 됐던 거고요. 현재는 예금 감소나 증권 평가 손실에 대한 기인한 그 우려감입니다. 결국 유동성 리스크라는 건데 이 유동성 리스크에서 그치면 시스템 리스크가 나오진 않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용 쪽으로 우려감을 건드린다면 시스템 리스크가 된다라는 그런 우려감입니다. 그 뇌관이 상업용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 포인트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난주부터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FOMC 끝나고 그 당일에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주말 사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에 대한 우려감 그 레포트를 쭉 냈더라고요. 이미 금리 인상의 여파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부동산이 10년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주택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이 우려가 되는 이유는 대형은행보다 중소형 은행의 이 익스포저가 상업용 부동산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한 7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흔들리게 된다면 이게 더욱더 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CMBS 스프레드가 코로나 이후 간밤 역대 최대까지 치솟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빌딩, 상가 같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모아서 이 채권 상품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이 감지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보신 것처럼 지금 이 현상이 정말 큰 폭풍이 다가오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인가 아니면 너무 기우다 지나가는 바람이 될 것인가 계속해서 관찰은 필요해 보입니다. 베스트 시나리오가 이거죠. 은행 문제도 여기서 끝나고 물가도 잘 잡히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잡히지 않더라도 사실 경기 침체 우려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은행에 대한 문제가 잡히지 않으면
은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인플레를 잡아야 하는데 인플레로 집중하는 이 과정에서 고금리가 유지가 되겠죠. 고금리는 다시 경기의 압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물가보다는 은행 문제가 더 크다. 그럼 이건 바로 경기 침체로 되는 그런 신호겠죠. 예,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미증시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은행주의 불확실성 움직임이 있었고요. 음식료 쪽에서는 신고가입니다. 제과기업 그리고 초콜릿으로 많이 알려진 허쉬 기업도 전거래일에 신고가를 썼고요. 그 AI 쪽은 연일 뭐 급등세가 이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과매도다, 많이 과열이 됐다라는 분석이 월가에서 나오면서 그동안 좀 상승세를 크게 시연을 했었던 반도체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 주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우리 시간으로는 29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이것이 일종의 가늠자가 될 것 같고요. 이 흐름과 거의 맥이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음식료 섹터에서 신고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반도체 장비와 부품단에서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신고가가 연출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지속해서 출연자들에게 투자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용 정리는 삼성증권의 레포트에서 좀 발표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리오프닝 이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중국 제주 노선 재개 일정이 있고 관광 일정도 여기에 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엔터 일정도 있고 AI 로봇과 자율주행 일정이 있는데요. 금요일에 서울 모빌리티 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성증권에서는 AI 로봇과 엔터 꼽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최근 들어서 이 많은 증권사에서 커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거는 업황에 대한 바닥이죠. 반도체에 대해서는 살펴보셔야 하는 체크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AI 테마, 두 번째 정부의 지원 정책, 정부 주도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보관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감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감사보고서 시즌이죠. 매 2해 이때쯤 되면 이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어떻게 이제 의견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 회피 심리가 나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어떤 건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라는 관점에서 쭉 정리를 해봤고요. 지난주에 이제 뉴질랩 파마하고 셀리버리 의견 거절이 돼서 바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적정 감사 의견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두 가지죠. 이 가능성보다는 여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의견 거절이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로 곧바로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무엇인지도 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 일정 중에 하나가 미국 재무부 IRA 세부안 발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조금 지원의 상한선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특히 양극재, 음극재가 광물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물에 포함이 된다면 한국에서 만들더라도 보조금을 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 때문에 해석을 놓고 미국 내에서 우리 미국 기업 이거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하고 반발이 있었거든요. 이게 담기는지 여부도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당잠사였습니다.